내가 중수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적어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업 시작할 때 녹화라고 이야기해 주기 했죠. 보통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녹화를 하는데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녹화를 안 해가지고 다시 저 혼자서 녹화를 해야 될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녹화하고 있냐고 한번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체크를 안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 쉬고 나서 후반부 녹화가 안 되었다. 그래서 다시 또 녹화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최적화 그 제로 리뷰 앤 익스텐션은 이미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뒤쪽 부분의 강의는 최적화 1 선형 회기입니다. 선형 회기는 다음 학기 금융통계학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 금융수학이나 잘 가르칠 일이지 왜 금융통계학까지 네가 가르치고 앉아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형회계도 알고 보니까 최적화이더라 라는 게 금융수학하고 관련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선형회계가 뭔지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 선형회계, 회계 분석은 X하고 Y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하는 직선 끊는 게 선형회계다. 이런 겁니다. 선형이라고 했으니까 선형, 리니어 했으니까 직선이 되겠죠. 그죠? 선형회계 중에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단순 선형회계입니다. 그래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X 변수가 한 개밖에 없다. 이거죠. X 변수 한 개하고 Y 변수 한 개의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 이를테면 Y 이퀄 A 플러스 BX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죠? 거기에 우리 원하는 거는 A 플러스 BX로 표현하고 싶지만 실제 X 데이터, Y 데이터를 산전도로 그리면 직선에 정확하게 다 놓여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에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요 E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 함수는 뭐냐 하면 데이터 포인트 X, Y가 있을 건데 이 점을 대표하는 직선을 한번 긋고 싶은 거지. 그죠? 어떻게 뭐 하면 대표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요 직선하고 실제 데이터인 그 점들하고의 거리를 짧게 하면 뭔가 가장 대표한 직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이 단순성 회귀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그 이 A하고 B를 구하는 방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최소 자성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성이니까 스퀘어죠, 그죠? 예. 최소니까 리스트 스퀘어인데 여기 오디널리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뭔가 익스트라 오디널리도 있겠지요. 그죠? 예. 그냥, 오디널리 한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익스트라 오디널리하게 한 거는 아마 통계학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어떻게, 이 거리를 최소화하느냐 하면, 이렇게 거리를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실제 y값과 직선상의 그 x에 대응하는 직선상의 어느 점이 있죠. 그 점을 보고 y hat이라고 얘기하는데, y hat과의 차이, 그 차이를 잔차라고 하고, 요 E가 되는 거고, 요 E를 제곱을 하는 거죠. 왜 제곱을 하냐 하면, 그냥 E를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플러스 5 잔차도 있고, 마이너스 잔차도 있으니까, 대표했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개의 그 합이 아마 1이 되는 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을 거리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을 취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더해서 그 더한 게 가장 최소화되는 직선을 끊는 방식, 그걸 보고 최소장성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최저가 문제가 맞네요. 그죠? 예. 아니, 도대체 직선을 꺼서 뭐 하려고?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장 모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 모형은 X 변수가 코스피의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Y 변수가 삼성전자의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전도로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로 이 점들의 패턴이
코스피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상향하는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 그걸 대표하는 직선도 우상향하는 파란색의 직선으로 나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Y는 뭐예요? 삼성전자의 수익률. X는 뭐예요? 코스피의 수익률. 그러면 A는 0.1007 이렇게 나왔고, B는 1.5549 이렇게 나온 거네. 이게 요 파란색 선이 아마 요 점들을 대표하는 선이다라고 이렇게 끈 거고 단순 선형 회귀 식이 되겠죠. 엑셀에서 그 요걸 구해 보면 R 제곱이라는 것도 그 산출해 주는데 이 R 제곱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결정계수라고 번역하고 요 R 제곱의 의미는 뭐냐 하면 Y의 변동 중에 A 플러스 BX가 몇 프로 정도를 설명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한 70% 정도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의 그 직선식이 삼성전자의 수익률의 이 변동의 한 70% 정도를 설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게 되겠고, 이런 모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장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게 말랐고, 예. 시장 모형 추정하려고 이런 거죠. 그죠? 예, 말랐고, 첫 번째는 예측이 있겠다라는 거지. 어떤 X 값이 하나 주어지면, 오늘 삼성전자 수익률이 1%야.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노. 오늘 코스피 수익률이 1%야. 그러면 오늘 대략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뭐예요? 1% 곱하기 1.5549 더하기 0.1007이 삼성전자 수익률이야. 라고 예측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거죠. 또는, Y에 대한 Y의 X에 대한 민감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기울기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X가 1단위 증가했을 때 Y가 몇 단위 증가합니까?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1단위 변하면 뭐예요? 1.5549.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근데 현차는 뭐예요? X가 1단위 증가하면 Y는 1.0214 정도 변합니다.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삼전에 비해서는 현재가 코스피의 민감도가 좀 둔한 상태인 것 같네요. 라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이 베타를 구하는 목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또는 뭐예요? X가 이 코스피 수익률이 Y를 어느 정도 설명하냐? 어느 정도 설명하냐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0% 정도 설명하고 그다음 뭐예요? 현차 같은 경우는 40% 설명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코스피 수익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삼전은 한 30% 정도밖에 없고 현차는 뭐예요? 한 60% 정도니까 코스피 수익률만 가지고는 현차의 수익률을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R스퀘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variance A 플러스 BX를 variance Y로 나눠졌다라고 적혀 있는데 variance가 분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Y의 변동 중에 A 플러스 BX의 변동이 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느냐? 몇 프로 정도 차지하냐면 70% 정도 차지한다? 40% 정도 차지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모형. X에는 코스피 수익률, Y에는 개별 종목 수익률 놔둬놓고 그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을 끊는 모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 모형을 개발한 사람이 윌리엄 샤프라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요 B, 요 B를 보고 윌리엄 샤프는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베타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베타를 개발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윌리엄 샤프가 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윌리엄 샤프이고요. 윌리엄 샤프는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의 저 공헌은 뭐냐 하면 자본자산 가격 결정은 CAPM. 이건 아마 재무관리 시간이나 아니면 투자하는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샤프 비율이라는 거고 샤프 비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제가 수업 시간 중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 샤프 비율이 뭐냐 하면 뭐였죠? 어,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무이험 수익률을 빼고 그걸 다시 표준 편차 변동성으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의 피의 연수익률이 10%이고 그 다음에 연변동성이 30%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답이 아니냐면 어, 요 10% 빼기 3% 하면 해서 나누기 30% 해보면 그러면 요게 0.7보다 적은데 샤프 비율이 한 0.7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를 연수익률 10%, 연변동성 10% 정도 돼야지 이게 우리의 답이 될 것 같다. 사실은 굉장히 높은 목표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그 펀드 그 매니저들이 자기들의 운용의 샤프 비율 목표로 이야기하면 0.7이면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를 목표로 잡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0.7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코스피만 투자했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을 좀 줄이는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요것도 같이 끌어올라 가지고 지금 만약 여기서 시작한다면 요거를 땡길 그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 요것도 떨어지니까 요거는 안 떨어뜨리면서 요거를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의 목표인 거지. 이거를 이렇게 높여 가지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그 샤프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 판단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수익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되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위험이라는 거지. 위험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작업이지 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작업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샤프 비율이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공헌은 이 CAPM하고 샤프 비율인 것 같다. 이렇게 시장 모형도 이 사람의 공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디에서 금융에서 활용이 되느냐, 회귀 분석이 어디서 활용되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시장 모형, 개별 자산의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A 더하기 B 시장 수익률, 우리 코스피 수익률 했죠, 그죠? 예. 그게 했고, 그래서 1990년에 윌리엄 샤퍼가 노벨 경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뭐, 앞에서 CAPM이라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CAPM하고 시장 모형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근데 유일한 차이가 뭐죠? RI,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그다음 무위험 이자율을 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또 미위험 수익률을 시장에서 빼준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CAPM이고 이 CAPM으로 윌리엄 샤프가 노벨 경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파워 프렌치 3팩터 모델도 금융의 활용계인데 이건 단순 선형 회계는 아니네요, 그죠? 왜냐하면 X 변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중 회귀 모형이네요. 그죠?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확장이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중 선형 회귀 모형으로 얘가 뭐냐면 파워 프렌치 3팩터 모델인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요 파워 프렌치 3팩터 모델을 개발한 양반 중에 그 파마가 이 양반이다라는 거죠. 이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닮았네, 그죠? 예. 근데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 저의 지도 교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는 유진 파마 교수의 지도 학생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저한테 유진풀마 교수는 할아버지 교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정조 할아버지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의 말은 잘 들어야겠죠. 라는 거죠. 예. 어,
이 양반이 2014년에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는데 그 노벨 경제상 수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요거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 또 하나는 파워 프렌시 3팩터 모델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좀 알아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효율적 시장 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는 유진 파마 교수의 이 저 박사기 논문이 사실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관한 논문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증권 시장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반영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미 정보는 기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이미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 과거 데이터나 아니면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도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은 시장의 효율성을 정의하는 그 정보 집합으로 세 종류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 정보 집합은 시장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어떤 정보인데 뭐 주가, 뭐 거래량, 주가 거래량을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 수가 없다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냐면 공개 정보입니다. 공개 정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정보, 공적 정보는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들은, 상장 기업들은 공시라는 걸 하죠. 기업의 뭔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고, 공시하는 정보 중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보고서 하는 정보도 하는데 사업보고서 안에 보면 재무제표도 공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그, 그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 보통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해봤자 돈을 못 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아까 약형은 시장 정보라고 그랬는데 뭐 주가 거래량 이랬는데 주가 거래량을 가지고 뭔가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냐면 기술적 분석.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의 정보 집합은 사적 정보입니다. 널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돈을 벌 수 없다. 그게 뭐냐면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사적 정보 중에 가장 사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내부자일 것 같은데 어느 회사의 CEO라면 아니면 그 회사의 직원이라면 일반인들한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겠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내부자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강형 비효율적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펀드 매니저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뭔가 지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강형 비효율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애널리스트는 전문가이니까 애널리스트는 뭔가 주가를 예측할 능력이 있지 않겠냐? 라고 한다면 그러면 강행 비효율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느낌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거의 약형 효율적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돈 못 버는 것 같아요. 너무 단언을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거의 도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부서 공부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기본적 분석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예. 그 예가 뭐냐 하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돈을 벌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 분석이 기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배울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펀드 매니저가 돈을 벌고 있느냐? 지난 30년 동안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추세가 뭐냐 하면 액티브 펀드는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고 패시브 펀드, 그중에서도 특히 ETF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게 지난 30년의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지속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느냐? 평균적으로는 올리지 못하는 것 같다. 혹시 아주 예외적으로 몇 명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지언정 전부 다 그런 것 같지는 평균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높은 수익을 올리는 그 펀드 매니저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ETF 투자하는 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 예. 어떤 애널리스트는 완전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애널리스트가 그 기업을 분석하는 거는 상당히 유용한 것 같다. 그래서 나의 학습 자료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는 종목을 내가 애널리스트 같이 만약 분석할 수 있다면 그거는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 정권 시장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이고 완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했는데 왜 완전하게 반영해요? 혹시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좀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사겠죠. 사면 어떻게 돼요? 정보가 반영이 되겠죠. 너무 좀 고평가돼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느 누군가 팔겠지. 그러면 뭐예요? 주가가 다시 정보를 반영하겠지. 라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경쟁이 심한 어떤 종목이라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 종목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애널리스트가 만약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미 충분히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이미 거래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반영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가 커버 많이 하고 있는 그 종목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거보다는 아예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종목인데 그거를 내가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나한테 엣지가 있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뭔가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음. 어, 내부자는 어떨까요? 내부자는 뭐 학술 연구 결과만 봐도 내부자가 계속 지속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예, 그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부자는 사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사점은 내부자 친구들을 많이 두는 거죠. 지금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그 친구가 어디 상장 기업에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저한테 아들이 두 명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LG전자에 다니고 있고 LG전자에서 그, 이, 저, 이 불량 잡아내는 AI
이런 쪽으로 공장 자동 설비 이런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L전자의 그 생산 그 부서에서 그 이 고객 중에 하나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지금 중국의 심천에 출장 갈 건데 아마 애플 폭스콘 공장에 뭔가 그 이 불량 잡는 설비 설치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는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이야기 내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L전자 주식을 살까? 이러니까 L전자 주식을 사는 것보다 애플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애플의 지금 신형 아이폰이 내년에 하나 출시될 건데 그게 상당히 획기적일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봐도 좀 약간 획기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말하자면 이런 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까요? 음, 그죠? 예. 어, 제 둘째 아들은 어, 핀터스트라는 그 이 저 이미지 SNS 사진 SNS 하는 회사에 지금 디벨로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올해 아마 오픈 AI가 상장을 할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그 이 좀 이 매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핀트레스트를 인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오픈 AI가 이미지 그 생成AI 쪽에는 별로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 아마 핀트레스트의 그 이미지 데이터가 좀 자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핀트레스트가 지금 그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저 쇼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붙여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AI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수를 이제 올해 상장하기 전에 아마 인수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정보들은 모르죠. 약간 일부는 시장에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정보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지금 이제 거의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기는 힘들겠죠. 내부자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 내부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뭔가 해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예. 그 필립 피셔라는 그 제가 아마 네 권의 책을 이야기를 했을 건데 첫 번째는 뭐였죠? 누구지? 월가의 영웅 피트 린치. 월가의 영웅 피트 린치. 그래서 두 번째는 벤자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자. 그다음 세 번째는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회 투자라. 네 번째는 워렌 버핏 바이블. 이게 네 번째 책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책.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책에 보면 자기가 그 투자해야 될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 사람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경쟁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경쟁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업은 상당히 뭘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평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경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뭐예요? 내부 정보, 내부 정보.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선행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종류의 정보들은 내부자 정보라고 간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법의 내부자 정보와 합법의 내부자 정보가 있는데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면 불법이 아닌 내부자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뭔가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냐면 학술 연구에서도 시장이 내부자의 거래는 초과수익을 올린다고 했으니 좀 유용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